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교사로 갓 부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교사로 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러 있네요. 그동안 참 많은 아이를 가르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그렇다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하기 짝이 없던 아이가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에 그래서 더 사람이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돌변해 사탄보다 악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교직에 계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사범대학교에 입학하며 선생님이란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자가 갖기에 참 좋은 직업이란 것도 교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걸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즐기기 바쁜 동기들과 달리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답니다.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다니 참 믿기지 않았죠. 학교로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무척 떨리고 두려웠지만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가까운 동생을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셨기에 걱정과 달리 금방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네요. 그중 교감 선생님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저 또한 학생들에게 언제나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교감 선생님을 동경했어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교감 선생님께서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교감 선생님께서는 좋은 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밀어붙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나간 자리였지만 남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긴장한 나머지 음식을 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남자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더러워진 원피스를 손수 닦아주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여행사 사업을 하는 남자는 경제적으로도 탄탄했기에 여러모로 남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죠. 남자 또한 저를 마음에 들어서 했기에 저희는 금세 진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백년가약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바로 교감 선생님께서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예전부터 김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 식구가 되다니 참 잘된 일이지 뭡니까? 다른 선생들도 우리 김 선생님을 며느리감으로 어찌나 탐내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선자리도 밀어붙였는데 드디어 며느리가 되다니 기쁘기 그지없네요. 어머니, 말씀 낮춰주세요. 이제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되는데 자꾸 존댓말 써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편히 뵙겠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러자고 하니 내가 말을 놔야겠구나. 역시 교직에 몸담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에도 귀품이 있구나. 이래서 윗물이 맑은 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야 한다니까. 우리 며느님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시애미가 아니라 두 번째 엄마다 생각하렴. 아이고, 결혼하기도 전에 네 시애미가 아주 우리 며느님한테 푹 빠졌구먼. 아가, 결혼식이며 집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챙겨올 생각 말아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교직에 계셔서 훌륭한 성품을 나눠주시긴 했어도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딸 결혼 준비까지 시켜주시겠니?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마.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혼한 후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결혼 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시험 기간 문제를 낸 후 밤늦게 집으로 들어올 때면 남편은 국과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었어요. 이런 남편의 다정함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들이 있었나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도 언제나 배려를 해주셨기에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분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합가 생활을 하길 원했고요. 시부모님과 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기에 학교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더군요. 차를 타고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일매일 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심 끝에 남편과 상의 후 분가를 요청하기로 했죠. 언제나 저희 부부를 생각해 주시던 시어머니라면 이번에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못된 시무처럼 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시애비가 일하는 너한테 삼시세끼를 직접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분가를 해? 시부모가 오냐 오냐 예뻐해주고 남편이라면 그저 내 말에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걸 보니 한번 대들어도 좋겠다 생각한 거냐? 시애미가 동네 개마냥 웃어 보이는 거지 지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께서는 정년을 하셔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차 타고도 출퇴근 시간만 꼬박 4시간이에요.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 살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탁자에 있던 커피잔까지 집어던지며 삿대질까지 하셨죠.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분가를 하고 싶어 남편을 꼬드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걸요. 네가 직접 말해봐라. 평소에는 쫑알쫑알 뚫린 입이라고 잘도 나불대더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도 뻥끗 못해? 불려시 같은 것.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길래 다른 집 옆편 애들과 다를 줄 알았다만 남편 뒤에 숨어서 시애미 눈이나 가릴 줄 아는 걸 보니 아주 못 배워먹은 여자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분가 문제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분가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그만 화를 가라앉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 분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시어머니와의 사이 또한 완전히 틀어졌고 그때부터 저는 가시밭길이 깔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분가를 요청한 것을 트집잡아 아무도 모르게 교묘히 괴롭히셨어요. 자신과 아들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면서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홀시모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는 인물 좋고 다정하기까지 한 시아버지께서 계셨는걸요.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셨기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횡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네요. 평생 탄탄대로일 것 같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작긴 했지만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잘 소개해주는 것으로 유명해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그 덕분에 여행사의 수익은 꾸준히 늘어갔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감염병인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걱정해 회사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리가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버티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는걸요.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졌고
여행사로 향하던 고객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어요. 수입이 없다 보니 여행사에 있던 직원들 또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어떻게든 여행사를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보려 했고요. 그렇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 와중에 가망도 보이지 않은 여행사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개인의 재산까지 처분하며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여행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네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가 망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은 재산 또한 불에 타버린 휴지 조각처럼 사라졌기에 저희는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 신세가 되었어요. 급한 대로 제가 모아놓았던 3천만 원으로 간신히 10평 남짓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고요. 빌라에 들어온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하루하루 과거를 곱씹으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소 드시지 않던 술을 드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죠. 슬픔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다면 남편만큼은 제 편에서 가장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는걸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분야도 다르고 나이까지 많은 남편을 써주려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더군요. 남편의 취준 생활이 길어질수록 얼마 되지 않은 저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로 다 나가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장 이혼하라며 성을 내셨고요. 지금 너한테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남의 집에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어? 네가 그런다고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이거사.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네가 아무리 백날 첫날 잘하려고 해봐라. 네 시모는 우리 아들 뺏어간 며느리, 아들 키워준 시댁 식구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 괜한 헛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갈라서 지금 나더러 집에 있는 남편이라도 버리고 제가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명호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벌써 잊었어? 우리 집에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단물 빨 땐 언제고 인제 와서 헤어지라는 이유가 뭐냐고. 세상에 어느 애미가 다 망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는 딸년 꼴을 그냥 두고 봐. 이서방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면 뭐하냐?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린걸. 너 계속 이서방이랑 살다간 죽을 때까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시댁에 다 처박으면서 산입에 거미줄 칠 수도 있어. 아직도 애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 어머니께서는 당장 이혼하라며 성을 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모진 말을 한 것도 이혼하라 말을 꺼낸 것도 모두 딸인 제가 고생할 것이 염려되어 한 말일 테니까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혼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고생을 하며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걸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살 바에는 차라리 평생 고생을 하더라도 남편의 곁에 남아있고 싶었죠. 하지만 세상에 곧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걸린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저희는 숨통이 트일 수 있었네요. 전화를 건 사람은 10년 전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이제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사업이 크게 번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후 우연히 시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대표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불러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자신의 회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푼이 금한 상황에서 높은 연봉까지 제시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을 나간 후 집안은 전에 없던 활기가 돋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대표의 은덕 덕분이었죠. 대표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잘하려 노력을 하셨어요. 대표는 언제나 직원들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며 일을 한 대가를 감사하게 생각해 상여금이나 복지 같은 것을 두둑하게 챙겨주려 노력하셨거든요. 그런 대표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남편은 대표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후 대표와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가족 여행까지 같이 가면서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표 덕분에 빌라 신세를 벗어났기에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드디어 분가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소중한 딸아이를 품에 안은 후 저희 부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딸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좋은 시어머니로서, 좋은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써주셨어요. 여행사가 망한 후 온갖 고생을 겪으며 며느리였던 저에게도 가족으로서 든든한 동지애를 느꼈던 것이었겠죠.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아가면서요. 그런데 시댁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딸아이의 이름을 까먹는다는 거였죠. 우리 손녀 이름이 뭐더라?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까먹게 되는구나. 예슬이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셨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맞다. 우리 예슬이. 나도 늙기는 늙었나 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거 원 우리 손녀 이름을 적어놓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요즘에 걱정돼 죽겠다.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던 양반이 손녀 이름은 고사하고 자기 번호까지 까먹었으니 지금도 이런데 더 늙으면 어찌 될는지. 간신히 살만해져서 이제야 두 다리 좀 쭉 뻗고 잘 수 있나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늙어서 고생만 하다 갈 팔자인가 보다. 평소 시아버지께서는 자주 보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셨기에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매라고 간주하기에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멀쩡해 보이셔서 나이가 먹은 후 자연스럽게 찾아온 건망증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네 시아버지 치매란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에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제 꼼짝없이 치매 걸린 남편 수발이나 들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니? 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온 게 맞으세요? 병원에서 오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니 이미 치매가 진행됐다고 하더구나. 손 써볼 틈도 없이 꼼짝 않고 치매 걸린 남편이 죽어가는 꼴만 봐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설마 저희 가족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시어머니께서도 심란해한 것이 당연했고요.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시아버지께서는 퇴사를 하셨고 약물 치료를 병행했어요. 조금이라도 치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치매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가까운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였죠. 시아버지께서는 곧 죽어도 요양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기에 결국 고생하는 것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려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싫다며 거부를 하셨는걸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이대로 있다간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았는걸요.
발만 동동 구르던 차 대표는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면서요. 대표의 배려로 인해 저희 부부는 틈틈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상황은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꼭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어르고 달래 외출을 하려 해도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더 거세게 반항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자꾸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이제 쉬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힘들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방도 없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소중하다고 해도 계속 떼쓰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통하지 않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다그치며 화를 냈는데요. 시아버지께 그런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되어 더 큰 반항으로 이어지게 되더군요.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냐? 이제 돈도 못 벌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애비는 애비 대접 받은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다른 기억이 다 날아갔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난다 이놈아. 네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려 뼈 빠지게 고생한 기억 말이다. 그것도 옛날 일이죠. 아버지께서는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시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매번 어머니를 괴롭혀서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데 아들 된 도리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혼자만 저를 키우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꾸 행패 부리시면서 어머님 괴롭히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몹쓸 놈. 네 애미한테 뻗친 정성 반만이라도 아픈 애비한테 쏟아봐라. 애비가 멀쩡히 살아있는 지금도 산송장 취급하며 제 애미만 운운하는데 병상에 누워있을 땐 얼마나 멸시하고 업신여길지 아주 훤히 보인다 보여. 자식놈한테 대우도 못 받고 산송장 취급받으며 눈칫밥 먹으며 살 바엔 차라리 자식놈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겠다. 지난날 너한테 쏟아부은 내 정성이 아까워. 자꾸만 억지를 부리는 시아버지로 인해 근심은 깊어져만 갔네요. 남편과 다툼이 있고 난 뒤 시아버지께서는 무력까지 사용하며 저희 부부를 경계하셨기에 저와 딸은 더 이상 시댁에 갈 수 없었고요. 시아버지의 고집이 날로 심해질수록 시어머니의 안색은 어두워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걱정하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출을 하신 것이었죠. 아무리 전화를 해보아도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아도 시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자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돌덩어리처럼 늘어나기만 했죠. 혹시나 지금까지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압박으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행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려버렸네요. 시어머니를 찾는 시아버지로 인해 곤욕을 치를 때였어요. 대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부부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저희 부부 둘 다 나가게 되면 시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일단 저만 나가서 대표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보니 놀랍게도 대표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시어머니를 본 순간 대표의 앞이라는 것도 까먹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갔네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줄 알고 무척이나 걱정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명호 씨랑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그래도 이제 됐어요. 어머니께서 멀쩡하시니 참 다행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내자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어두운 안색으로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뜸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는데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할 만큼 경악스러웠네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남편 수발드는 것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남편 버린 못된 마누라로 찍히는 게 낫지. 더 이상 치매 걸린 네 시애비 수발을 듣고 싶지 않구나. 사람들한테 치매 걸린 남편 수발 듣는 좋은 부인이라 입에 발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다 늙어 내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도 싫어. 나도 이제는 새 사람 만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편 밥 해주고 같이 잠들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어머니, 지금 재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상대가 누구길래 이런 상황에서 재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옆에 있던 대표의 손을 잡으며 재혼을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와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 마시고 있던 커피를 뱉어낼 뻔했죠. 아무리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대표와 재혼한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게다가 대표는 시어머니보다 10살이나 어렸는걸요. 두 분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치매 걸린 남편을 버리고 재혼을 한다는 시어머니도 젊은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는 대표도 말이에요. 그러던 중 대표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를 짝사랑한 탓에 일어난 일이니 탓하려거든 자신을 탓하라고요. 물론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로 인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혼자만 살겠다고 재혼을 하다뇨.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써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재혼 소식을 밝힌 후 예상한 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재혼을 반대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꿋꿋하게 재혼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네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 재혼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하물며 아버지랑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랑 새 출발을 하시겠다뇨.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정분이 났다 말씀하셨으면 아버지 수발 드는 게 힘들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랑 제가라도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께서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제 생각은 눈꼽만큼은 안 하세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도 모자라 새로운 시아버지를 두게 된 제 집사람 생각은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자식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찌 이리 애미 마음을 몰라줘. 내가 그동안 치매 걸린 네 애비를 굶기기를 했냐? 아니면 병원을 안 가 마누라 된 도리를 안 하기라도 했냐? 나도 할 만큼 했어. 1년 동안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네 애비 옆에만 붙어 병시중만 들었다. 볼이 패이고 뼈가 앙상해질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네 눈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네 애비만 보이고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인 애미는 보이지도 않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다 늙어서 치매 걸린 남편 수발이나 들다 세상 떠날 내 팔자가 더 불쌍하다. 앞으로 네 시애비랑 나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정 네 시애비가 불쌍하다면 직접 똥 수발이며 밥 수발이며 들면서 평생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더러워서 그 짓거리는 못해.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서둘러 대표와 살림을 합치시더군요.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화해시키려 애를 썼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대표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남편은 대표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계속해서 대표가 시어머니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자 아예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대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대표는 남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대표는 저를 통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대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려는지 알지만 그래도 남편 몰래 대표님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대표님께서는 저희 시어머니랑 살림까지 합치셨는걸요. 그래도 어떻게 받아주면 안 될까요?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당장 마땅한 수입도 없을 텐데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받아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요즘 명호 이사 생각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명호 이사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대표가 간절히 말해오니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반토막이 난 생활비로 지내기 버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대표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네요. 회사를 그만둔 후 남편은 택시 운전사로 취업을 해 틈이 날 때면 시아버지를 찾아뵈며 돌봐드렸어요. 택시기사 일을 선택한 것도 시간 쓰기가 자유로워서 그런 것이었죠. 저 또한 퇴근하고 남편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치매 병증이 심한 시아버지에게는 전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봐드릴 간병인이 필요했는걸요. 저희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단시간으로 일하는 간병인을 구하는 공고를 올리자 다행스럽게도 간병인은 금방 구해지더군요. 간병인은 저와 비슷한 30대로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는 것이 염려되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간병인은 시아버지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더불어 시아버지께서는 간병인을 잘 따르셨기에 저희는 간병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간병인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 부부는 남편의 권유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거처 또한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를 돌보기에는 합가를 하는 것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어린 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한 것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다면 시아버지께서는 딸아이에게만큼은 인자한 할아버지 때의 모습 그대로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와 합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간병인은 먼저 나서 자신이 24시간 시아버지를 돌보겠노라 말을 해주더군요. 마땅히 지낼 곳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간병인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돈을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도우미로 일해주겠다니요. 그렇게 배려해준 간병인 덕분에 저희 부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네요. 시아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잘 보살펴주는 간병인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간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간병인이 온 지 한 달이 되던 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버리고 간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며 전화 받는 것을 거부했죠. 다음날 찜찜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간병인과 남편이 따라가겠지만 간병인은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 나가려는 순간 문이 부서질 듯 두들겨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다른 남자의 눈이 돌아 자식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남편 버리고 나갔으면 평생 아들이며 남편 정도는 인생에서 다시는 못 볼 각오로 나가신 줄 알았는데요. 다른 남자한테 빠져서 아버지도 버린 어머니를 저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도끼 눈을 뜬 채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울분을 토해내셨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눈 가려 내쫓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런 악독한 짓을 해. 명호야, 속지 마라. 네 애비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저지하던 남편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동작을 멈추고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던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시더니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자식한테 부끄러운 애미가 되기 싫어. 그동안 아무리 더러운 일을 당해도 갖은 수모를 겪어도 꾹 참고 넘겼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하나 자식 앞에서 깨끗한 척 하자고 더러운 집안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꼴을 보는 것도 질렸다.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외간 남자 때문에 나가서 집 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디 집에까지 와서 행패야? 이제 당신 꼭두각시 짓 하면서 멀쩡한 사람 흙탕물에 담그는 일도 아주 지긋지긋해. 왜? 내 비밀 가지고 협박할 때는 신이나 입에 귀에 걸리더니 이제 애들 앞에 당신 실체 까발려질 생각하니 속이 뒤틀려? 나는 당신한테 협박당하는 동안 수도 없이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찢어졌어. 시아버지께서는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 몇 년간 이렇게 건재하고 멀쩡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아버지에게 저지를 당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시아버지의 실체를 폭로하셨고요. 명호야, 그동안 내가 네 애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 대표랑 살림을 차린 것도 다 대표 돈이 탐나서 네 애비가 꾸민 짓이야.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네 시애비가 끼고 도는 간병인이 어떤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지기나 해. 딸버린 내연녀 들여서 끼고 돌 때는 좋아 죽더니 애들 앞에서 까발리니 이제야 겁이 나? 내연녀라뇨? 치매 걸린 노인인 척 눈속임에서 딸버린 내연녀를 간병인으로 곁에 두고 희희낙낙한 거지 뭐긴 뭐냐. 너희는 모두 다 속은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던 간병인의 정체에 남편은 입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깜짝 놀란 것이겠죠.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린 노인인 척 연기를 했다는 것부터 믿을 수 없는 일 투성이더군요. 모든 것이 다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것이 시아버지께서 내연녀와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는걸요. 하물며 시아버지의 말이 맞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여자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더럽게 유부남이랑 노란한 걸 걷어준 것도 모자라. 그 자식까지 먹여 살리려 해줬더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차라리 못난 애미 되는 게 낫지. 당신 같은 악독한 사람 때문에 순진한 사람 등쳐먹는 짓은 더 이상 못해. 이 순간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믿지 못한 남편이 재차 물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집을 나간 시아버지께서는 다음 날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기에 남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었는걸요. 전날 있었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 번도 출근을 걸은 적 없던 남편은 택시 일까지 빼먹으며 꼬박 일주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입에 대지도 않던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남편이 걱정되었는지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하지만 충격이 커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대로 계속해서 술독에 빠져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매일같이 마시던 술도 끊고 예전처럼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죠. 예전처럼 생활하는 남편은 얼핏 보면 상처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네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을 나간 시아버지께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자리에 앉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 자신을 낳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피하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은 나에게 유부남이었다는 걸 숨긴 채 만났어. 나와 결혼을 약속한 깊은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뱃속에 네가 생겼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제야 자기가 유부남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구나. 그 사람도 네 할머니도 뱃속에 있는 너를 지우라고 난리였지만 차마 나한테 찾아온 너를 지울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평생 혼자 살 각오로 너를 낳아서 키우게 된 거였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평생 혼자 사셨어야죠. 왜 애꿎은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사다를 내셨어요? 나도 처음엔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 근데 옆집으로 이사를 온 후 네 아버지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지. 사지를 털어놓고 나면 금방 물러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네 아버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결혼하자고 말하더구나. 너한테도 참 다정하게 구는 게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며 모든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이 이 지경까지 간 걸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구나. 내 연유랑 같이 쳐들어와서 너한테 친아버지란 작자가 결혼도 안 한 처자랑 바람이나 피는 유부남이라고 말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차마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차라리 내 손을 더럽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미안하다. 모든 게 다 이 애미가 모자란 탓이야. 시어머니가 사과하자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만을 위하며 시어머니를 몰아낸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며 지난 날을 후회했죠. 남편을 위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에 가담을 한 시어머니도 숨겨졌던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도 모두 가여워 가슴은 하염없이 미어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혼자서 속만 끓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신이 팔려 어머니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으니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시어머니를 협박해 대표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시아버지에게는 협박죄를, 그 옆에서 시아버지를 도왔던 내연녀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증거가 명백했기에 시아버지와 내연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했고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시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남편에게 그런 애원이 통할 리가 없었죠. 진부도 버린 널 이날 이때까지 키운 게 바로 나다. 진부가 바람이나 피우는 몰상식한 사람인 걸 알았으면 피도 안 섞인 널 키워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결혼한 주제에 다른 여자 끌어들여서 바람 피운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아버지는 돈 잘 버는 후배가 셈이나 어머니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했으니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머니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감옥에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연녀랑 함께 손 꼭 붙잡고 백년해로 하세요. 오빠, 아들 좀 말려봐요. 계속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오빠랑 결혼했는데 팔자를 고치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명우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고소는 취하해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줘라. 다 늙은 아비가 감옥에 가서 고생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셨는데 그깟 감옥에서 고생 좀 하는 게 대수겠어요? 무릎 한 번 꿇는 거로 끝내기에 아버지 죄가 너무 무겁잖아요. 사죄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세요. 시아버지께서는 선처를 원하셨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벌을 강행했죠.
결국 법원은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내연녀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을 물게 하며 악연의 끝을 보였네요. 시아버지와 가족의 인연을 끝낸 후 남편은 다시 대표의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털어놓았음에도 끝까지 그 옆을 지키며 법적으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남편은 그 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감싸준 대표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마음을 아는 대표는 남편을 감싸주었고요. 현재 남편은 회사에 이사가 되었고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잘 지내지 못하는 모양인지 계속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해오곤 하네요. 아마도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 내연녀가 도망가고 혼자가 된 채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니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는 구구절절 하소연하시지만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같은 악독한 사람과 살았던 시어머니가 안타까울 따름이죠.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저희 가족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악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결국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사람의 선함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폭풍이 지난 하늘이 더 맑듯이 악했던 시아버지로 인해 사람의 악함도 더할 나위 없이 선한 마음도 믿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올리며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니 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사연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길거리를 같이 다니면 다들 저를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다행히 저와 어머니는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주 잘 맞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즐겁답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저와 아주 잘 맞아서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결혼했어요. 회사에서 인성도 좋고 나쁜 소문도 없고 일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표정이 뚱하셨어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부자지간에 말도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남자끼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시지도 않아서 원래 되게 과묵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날 집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집에서 독불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심성이 착하셔서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남편 어릴 때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길거리에서도 시어머니가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 보지 않고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며 무안을 주신다고 해요. 남편의 말로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그야말로 개무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도 아주 호되게 당하셨어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새벽부터 아침상을 차려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셨대요. 매일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하느라 허리 한번 펼 겨를이 없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허리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해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시할머니 편에 서서 같이 구박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혀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빨리 남편과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 시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뚱했지만 저를 대놓고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첫인사 때는 시아버지가 그저 과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인상이 왠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서로 주거나 받지 말고 결혼식만 올리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도 남편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하려고 했고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했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친구들 대부분은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며느리에게 첫 명절은 잊지 못하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과 우리 집이 그다지 멀지 않아 명절 연휴 첫째 날 아침에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일부러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에 아침 일찍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는 일어나셔서 밥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일어나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난리치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시아버지의 밥을 푸고 국을 푸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밥을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저도 같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정말 많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하지 말고 어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밥 먹었으니 당연히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밥도 차리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셨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아침 식사 후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지휘에 따라 저와 남편은 전을 부치고 어머니는 이것저것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상대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시어머니께 물 가져다 달라, 과일 달라고 시키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가져오라는 것들을 가져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음식 준비 자체도 정말 바쁘실 텐데 시아버지의 잔심부름까지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참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괜히 나서지 말고 전 부치고 있으라고 하셔서 조용히 앉아 전만 부치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 누군가가 시댁의 문을 열어서 나가보니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을 부쳤는데 넉넉히 부쳤다며 한 번 먹어보라고 하시며 가져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상태였고 시아버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집 할머니를 보시며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데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뭘 그리 멀뚱히 서 있어? 손님이 오셨는데 빨리 손님 대접해야지. 시아버지가 정확히 저를 보며 저에게 야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야라고 부를 수는 있다지만 그래도 제 이름 이예빈도 있고 며느리라는 호칭도 있는데 야가 뭔가 싶었어요. 기분이 상했지만 어찌되었든 집에 온 손님이니까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앞집 할머니가 오신 사실을 알고는 부엌으로 달려오시더니 저에게 과일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화장실 다녀오느라 손님이 왔는지 모르고 이래서 나이 먹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빨리빨리 과일 안 내오고 뭐해? 둘 다 느려 터져서는. 아버지, 사과가 저절로 깎이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 급하시면 아버지가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말은 청산유수죠. 그리고 엄마한테 말 좀 예쁘게 해요. 지금 며느리도 있고 손님도 계시는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겠어요? 지금 사과 다 깎았어요. 아이고, 제가 많이 늦었네요. 얼른 사과 드세요. 태민이도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싸울 것으로 보이자 사과를 후다닥 깎아서 가져가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도 있고 앞집 할머니도 있는데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의 다그침과 호통이 참 불편했어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이쯤에서 끝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집 할머니에게는 정말 상냥했어요. 세상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부엌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집 할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 먹을 시간이라며 어서 밥을 차리라고 시어머니에게 독촉했어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식탁을 닦고 반찬거리를 꺼내고 수저를 놓고 계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고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시아버지와 앞집 할머니는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남편 역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시아버지와 앞집 할머니가 부부 같았고 시어머니는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같았습니다. 앞집 할머니는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어머니의 국이 짜고 반찬은 싱겁다고 하셨어요. 요새 저 사람이 늙더니 간을 영 못 맞춰. 그래도 젊을 때는 음식 솜씨 좋아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음식도 못하고 이제 내다 버려야 할까봐. 아예 이참에 저 사람 버리고 나는 우리 앞집 팔망구랑 새 살림 차릴까?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짓거려요?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야, 내가 농담도 못하냐? 어휴, 진짜 내 자식이지만 어쩜 저리 앞뒤가 꽉 막혔는지. 태민아, 그만해라. 아무리 그래도 밥상 앞에서 그렇게 어른에게 큰 소리 내는 것은 잘못된 거야. 엄마가 간을 못 맞춰서 그런 건데 뭘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시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어 보였고 체념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지만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서글펐습니다. 앞집 할머니는 밥을 먹고 그냥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코앞에 할머니 집까지 굳이 데려다주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정리하시길래 제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서는 절대 설거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을 시키셨어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의 행동과 태도가 영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들이 오시고 다 같이 차례상을 차리는데 여전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리면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쳐도 항상 그래왔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친척 중에 누군가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이리저리 종종거리며 시아버지와 그 친척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도와드린다고 저와 남편이 나섰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뭐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다 민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 역시 옆에서 화를 억지로 꾹 참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이 아주 많이 조마조마하게 차례를 지내고 대충 상을 치우자마자 바로 우리는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친정이 시댁과 가까워서 조금 더 있어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친척들도 다 계시는데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첫 명절에 친정에 간다고 해? 너 시어미는 지금껏 명절 때 친정에 한 번도 못 갔다.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개념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안 가면 명절에 혼자 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무리 며느리라도 개념 없는 년 같은 말씀은 삼가세요. 어디서 어른한테 말댔구야? 어른이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는 것이다. 도대체 네 시어미는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데 시어미라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지. 뭘 그리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어제부터 꾹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옆에서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지도 않으세요? 아니, 나이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시냐고요. 제발 이제는 엄마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딴 식으로 하실 거면 안 사람한테 시아비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말도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이 모저리 같은 놈아. 여자한테 휘둘려서 명절날 장인 장모한테 휙 가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 여기 친척들 다 계신 거 안 보여? 아버지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혼당해요. 알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엄마, 우리 이렇게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명절 끝나고 다시 올게요. 아니다. 사돈이 기다리시는데 당연히 가봐야지. 혜빈이 첫 명절인데 너무 고생했다. 어서 가보렴.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간다.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한탄하실고. 어휴, 멍청한 저 여편네가 자기를 닮을 멍청한 며느리를 들였구먼. 쯧쯧. 너 친정 가지 마. 가면 진짜 손모가지 부숴버린다. 시아버지는 제가 친정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오면서도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남편은 제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도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니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제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항상 저에게는 최고의 남자였는데 그날만큼은 남편이 참 작아 보였고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긴장되었던 시댁에서의 첫 명절이 마무리되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저는 종종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굳이 안부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그저 너희끼리 잘 살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도 왜 한 번밖에 전화하지 않냐고 매일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꼭 하시는 이야기가 여자는 바깥일 하면 안 된다며 빨리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밖에 나돌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요. 명절 때 시아버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님을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종종 연락하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와는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거래처 미팅을 해요. 그날도 역시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친구와 식사를 하시나 하고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 앞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딱 보아도 시아버지보다 꽤 어려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다가 입에 뭘 묻히자 그 여자는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직접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었고 빨리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사진만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하길래 아까 회사로 복귀하면서 봤던 장면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무슨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되었어요. 그날은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퇴근 후 남편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회사원이라 퇴근하고 모이니 저녁 7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자주 가던 고깃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시아버지와 그때 본 여자가 있었어요. 나는 바로 시아버지에게로 가서 인사를 한 후 이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시부는 아주 당당하게 애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셔서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게 귀가 먹었나? 애인이라고 애인. 애인 몰라? 진짜 애인이요? 어머니는 어쩌시고 애인이세요? 어머니도 이 사실 아세요? 알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리타분하고 멍청한 여자랑 살면 됐지. 내 노후까지 그년이랑 같이 살아야 해?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사실 남편에게 과거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도 태민이를 닮아서 아주 앞뒤가 꽉 막혔구나. 얘야, 요새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말이다. 조강지처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있는 법이란다. 오피스 와이프인가 그런 말도 있잖아. 너도 그냥 이 사람 나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생각해라. 너도 그 말 알지? 오피스 와이프. 시아버지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시아버지 앞에 상간녀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상황을 제 친구들이 다 보았어요. 친구들은 충격에 멍해져 있는 저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 고기 안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럼
우리 식사 다 마쳤는데 여기 계산 좀 하고 가. 너 내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아버지와 상간녀가 식사하신 것을 왜 계산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처년이 처음 해봤을 때도 싹수 없어 보이더니만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시아버지한테 말대꾸야? 너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나이 먹고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전 정말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돼요. 단 하나도요. 저와 시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고 고깃집에서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는지 웅성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아버지와 상간녀를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며 되레 큰 소리였고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고 고깃집을 황급히 나갔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먹은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밥은 하나도 안 넘어가고 술만 마시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만 살았는데 말년에는 시아버지에게 배신까지 당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당하시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저는 친구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환한 대낮에 잠에서 깼는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해장국을 끓이며 도대체 무슨 술을 그리 많이 마셨냐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제 제가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댁으로 당장 가려고 했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말렸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지금 당장 따지고 싶은 것은 당연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크나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는 여자가 되고 싶은 것이 여자 마음인데 한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정신일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서글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와 둘이서만 만나서 이야기하든 따지든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고 일단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웬일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오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주 크게 화를 내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째려보더니 어떻게 어제 본 이야기를 다 자기 남편에게 다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며 오히려 저를 혼내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당당함과 뻔뻔스러움에 아주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당장 상간녀와 헤어지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못 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런 이야기할 거면 다시는 집으로 초대하지 말라고 하며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이리 화가 나는데 평생을 본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날까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조용히 남편을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날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가서 시아버지의 폭언으로부터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회사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대신 주말마다 가서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막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운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엄청 귀찮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뒤를 쫓아가 당장 상간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함께 거래처 갔다가 복귀하는데 상간녀와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걷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들은 근처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아들과 같은 중학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 사람이 그때 시아버지와 같이 있던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그 둘의 사진을 찍었고 차를 근처 주차장에 세운 뒤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상간녀는 회사 근처의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러 세웠는데 상간녀 아들의 교복에는 이진호라는 명찰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고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아들에게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랑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나고 있냐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저번에 고깃집에서 만날 때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있더니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고로 몇 년 전에 죽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만났다고 하며 얼른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간녀에게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상간녀는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회사로 복귀한 후 회사 동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이진호라는 친구를 아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회사 동료의 아들과 상간녀의 아들이 베스트 프렌드였고 그래서 상간녀 아들 이진호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진호군의 전화번호도 저장해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당연히 헤어졌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아버지 칠순이라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해서 가족끼리 생신 파티를 계획했어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 칠순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부모님과 우리 부부 이렇게 4명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한다고 하며 저에게 절대 식당 예약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와 남편이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하니 식당 직원분이 5분으로 예약한 것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우리는 성인 4명인데 왜 5명이냐고 잘못하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5분으로 적혀 있다고 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이 일단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셔서 저와 남편이 먼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4명인데 왜 5명으로 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5명으로 예약했다고 하셨고, 잠시 뒤 룸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의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가 한껏 치장하고 시어머니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도대체 당신이 여기를 왜 왔냐고 했습니다. 내 애인에게 네가 뭐니 네가. 이제 이 사람이 너희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 잘 모시고 살아라. 까불면 가만 안 둔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들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평생토록 어머니를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바람이세요. 제발 좀 엄마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내가 그때 헤어지라고 했잖아. 헤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나 없으면 못 살고 죽는다고 붙잡는데 어째? 답답한 여편네랑 살기 힘들다나 뭐라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났어. 저 여자가 과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저 여자 아버지의 돈 바라고 사귀는 거예요. 솔직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늙어 빠진 아버지 같은 분을 왜 만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늙어 빠진 네 엄마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힘이 되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아주 좋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 땅이며 내 집, 대대로 물려내려온 내 유산까지 다 이 사람에게 줄 거야.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상간녀에게 자신의 유산과 땅을 다 물려줄 거라는 말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그저 눈물만 흘리며 내가 못나서 그러니 진정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두 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닥달하고 호통만 치는 시아버지에게 기가 푹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이렇게 시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두 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닥달하고 호통만 치는 시아버지에게 기가 푹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이렇게 시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토록 헌신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노의 눈이 뒤집혀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해댔지만 절대 그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저번에 길거리에서 찍었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장해뒀던 상간녀 아들의 번호를 불러주며 당장 전화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옆에서 기고만장했던 상간녀는 아들의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자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한다던 상간녀가 저에게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할 동안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만 좀 해라. 그만. 내가 이렇게 말리 마. 제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지 마. 나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었다. 사실 너희 엄마랑 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부모끼리 정한 약속으로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한 거야. 그렇게 평생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아왔다가 내 나이 70살이 돼서야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 제발 이 사람 그만 괴롭히거라. 그럼 평생을 다해 아버지를 모신 엄마는요?
엄마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싫었으면 차라리 애초에 이혼하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시나 말든가요. 나는 그렇게 하면 너희 엄마가 나를 떠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도 내 옆에 계속 있더구나.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치셨으니 이제라도 어머니께 보상해 주세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있는 땅과 재산들 그리고 주택까지 전부 다 어머니 앞으로 넘기세요. 만약에 안 하시면 저희 당장 상간녀 소송에 이혼 소송할 겁니다. 그럼 위자료가 적지 않게 나올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소송? 안 돼. 그건 안 돼. 소송 걸리면 우리 아들도 알게 되잖아. 절대 안 돼. 오빠, 그냥 이혼하고 땅이며 주택이며 재산들 다들 저 사람에게 넘겨줘요. 부탁해요. 상간녀의 말에 시아버지는 알겠다고 하며 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원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넘기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다 쓰고 조금 잠잠해지니 그제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은 심각한 이야기 중이신 것 같아서 음식을 드리지 못했다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간녀에게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 즐기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는데 이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사셨지만 짐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화장품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남은 생에는 제가 딸처럼 알뜰살뜰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땅과 주택, 재산을 다 어머니 앞으로 넘겼어요. 일단 어머니의 명의로 된 주택을 먼저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을 계속 어머니 명의로 두면 분명히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고 하며 파는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남편이 잘 설득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아버지 앞으로 꽤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더라고요. 재산들을 보니 어머니께서 평생 놀고 먹고 사셔도 충분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두 분의 이혼 신청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잘못이 확실하고 자녀가 이미 다 커서 분가한 상태라 1개월 만에 바로 이혼이 되더라고요. 그 후 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에 계십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발 좀 그냥 계시고 쉬시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우리의 밥을 책임져 주시고 청소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같이 편하네요. 어머니 본인은 한평생 일만 하고 사셔서 일을 안 하면 우울증 걸린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동물원도 가고 바다도 함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곳에 결혼 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다며 소녀처럼 좋아하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사신 것 같아 안타까워요. 시아버지는 이혼하고 살던 집도 빼앗겨서 상간녀가 사는 집 근처의 모텔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동료가 웬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사실이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고깃집에서 제가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보고 따지던 영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얼굴이 제대로 찍혀 있더라고요.
당시 고깃집에 있던 손님이 동영상을 찍었고 이 동영상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 상간녀와 시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로 동네에 소문이 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다니고 어쩌다가 나오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상간녀의 아들 역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예민할 상간녀의 아들에게는 피해주기 싫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뒤로 동네에서 소문으로는 상간녀가 진짜로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재산이 있는 시아버지를 깨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 것인데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니 상간녀가 바로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시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도망치듯이 밤에 이사를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도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최근에는 모텔비도 내지 못해서 모텔에서도 쫓겨나고 근처 노인정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저와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하시며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평생토록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시아버지는 말년에 거지꼴이 되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며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가 보다고 하시며 요새는 이전과 다르게 잠도 푹 잘 자고 몸도 한결 좋아졌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손을 붙잡고 마주보다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왜 둘이 손을 붙잡고 울고 있냐고 했지만 남편 역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셋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남은 인생들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네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니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사실 그동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말년에 노숙자가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자신의 의견, 생각 하나 말하지 못하고 처참히 정신적으로 밟히며 살았는데 이렇게 시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사실 줄은 누가 알았겠고요. 저는 이 일로 인과응보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좋은 일만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여기까지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평생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빨리 손주도 보여드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